서울공대 정창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도시계획이고요. 요즘에 이제 국토계획 쪽으로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의 뭐 환황의 시대 해가지고 그 유라시아 이제 계획.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설득력이 크게 없는 와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얘기가 나오면서 북극해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30년, 50년이면 이제 북극 중앙로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극 중앙로로 유라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뭐 한참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좀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포항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그 영광경제 사장님하고 부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작은 생각들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일단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 드렸던 얘기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포항이 지금 이제 블루밸리 상업단지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역 경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밸리라는 새로운데 사실 이제 바깥에서 느끼는 블루밸리라는 게 생소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시면은 대구가 6.9%, 그다음에 그 인구 이동이요.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이제 겁나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는 세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세종시가 들어가니까 그 학군 좋다고 전부 다 그쪽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최근에 이웃 자치단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만 인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선 아주 불황이 맞으면서 이제 중무장대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인구 이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포항도 보면은 마이너스 7.1%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를 다른 지역에 뺏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이 전라남도고요. 고령화가 정말 빠릅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충남, 충북, 경상남도,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예컨대 광역시급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떤가 보시면은 건설, 생산자, 서비스,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전기가스, 도소매가 있는데 이 빨간 글씨로 한 게 전부 다 하락하는 업종들입니다. 파란 글씨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역 경쟁력을 제가 이제 보내놨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희가 포항에 있는 제철 산업이 10% 성장했다. 이러면 이걸 인수분해를 합니다. 10%를 성장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성장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 중에 국가 경제 성장분은 5%다. 5%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철 산업, 전국에 있는 제철 산업의 성장률을 이제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철 산업의 성장률이 예컨대 3%였다. 그러면 그 3%를 10%에서 또 뺍니다. 그럼 나머지 2%가 남잖아요. 이게 포항에 있는 제철 산업의 유일무이한 고유한 경쟁력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국가 경제 성장률이 5%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제철 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자 보세요. 5% 마이너스 5%니까 감소해가 되죠. 그러면 포항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역 경쟁력 효과를 따졌는데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산업들을 갖다 산업 분류를 하면 광업소부터 이제 그 대분류를 한 셈이죠. 보면 산업이 하나도 국가 경제 성장분, 산업 성장분, 산업 전체 성장분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업이 마이너스 39.72%고요. 이 빨간 것들이 59, 전기가스 증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건설이 그나마 덜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그 다음에 보면 부동산업이 덜 깨졌고요. 이게 파란색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것도 평균보다는 덜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력이 있는데 평균이 50.77%인데 마이너스 41.47%니까 좀 방어를 한 셈입니다. 평균보다. 그래서 지금 포항의 산업 경쟁력이 정말 급격하게 취약해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중무장대한 산업체들 상용 근로자와 남자들, 여기 보면 남녀 성비입니다. 이 포항은 전형적으로 어떤 도시냐면 그 중무장대업, 그러니까 힘쓰는 남자들이 취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한테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은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남녀 성비가 남자가 105명이고 여자가 1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성비니까.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비가 9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 95명에 여자는 100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도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항이 고민해야 될 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돼야지 인구가 성장합니다. 이 남자들이 많은 도시는 좋아하는 도시가 아니고요. 남자들이 많은 도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포항이 제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좀 취약하고 고령화되고 있고 여성 친화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 블루밸리도 제가 볼 때는 여성 친화적인 산업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속한 얘기죠. 2020년까지 포항의 부동산 가격을 하면은 2016년부터 포항의 주택 가격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미끄럼틀 타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보십시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플레이에서 자꾸 나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이 전셋값이 1억, 2억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그래서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인구 떠나고 고령화되고 이런 것들의 반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항에 계신 분들, 포항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인구 이동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고 하지만 저도 이미 못 가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일가 친척들 다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십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포항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포항 시민들은 행복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도시를 분석할 때 두 개를 주로 봅니다. 이혼율하고 자살률이요. 1인당 소득이 얼마고 적어도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자살률이 높으면 불행한 도시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율,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3년 평균 조이혼율을 보시면 포항이 광역시 중에 제가 끼워 넣습니다. 경상북도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역시 중에 포항이 4등입니다. 이제 가정도 많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항시가 3년 평균 조이혼율이 2.30.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서울이 21등이고요. 1.8. 세종시가 1.77. 경북 안동시가 경북 중에서는 1.77. 여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아마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가득해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북도에서 10급 도시 중에 포항시가 이혼율, 조이혼율이 높다.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봐도 4등이면 이게 굉장히 높은 등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년하고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3년 기간을 제가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게 연도별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가중평균 값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자살률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경상북도 도시들은 따로 뽑고 광역시도랑 비교했는데 울산이 제일 높습니다. 짐작하시겠죠. 경기 안 좋으니까 자살한 사람도 늘어납니다. 경산, 거제, 영천, 상주, 포항이 6등입니다. 6등. 구미, 통합창원시, 통영시 쭉 나오고, 서울특별시가 보면 90%. 그러니까 최근 3년이 10년 전 3년과 비교했을 때 90%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은 최근 3년하고 10년 전부터 3년, 그걸 두 개를 비교하면 같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포항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미래는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만 해도 이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드론이 날아다닐 거다 얘기는 하는데 저 스스로는 마음 깊이 안 믿어요. 처음에 제가 삐삐를 처음 봤던 게 건설회사에 제가 다닐 때 처음 봤어요. 삐삐. 제가 그때 26살 때 건설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삼익건설이라는 데 파견 가서 이제 OJT 비슷하게 삼익건설에 계신 분한테 재개발 업무를 제가 배우고 있을 때, 근데 그 양반이 부장님이 허리에서 뭐가 삐삐 하니까 툭 보더니 막 공중전화 박스로 가더라고요. 그게 삐삐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나는 이렇게 뭔지 모르죠. 집에 전화만 있으면 된다. 안타까운 사람이 전화하겠지. 그래가지고 신기술 습득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버티다가 사람들이 좀 바가지를 먹고 그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건데, 돌이켜보면 사무자동화요. 엑셀 다루고, 옛날에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 사람들이 쓰던 게 전자계산기입니다. 카시오. 그 다음에 부장님들은 주산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산이. 이런 69전이나 이런 65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R 2개 있고 R 4개 있고 그거 돌리는. 부장님, 상무님은 그거 갖고 전표 계산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과장 그들은 전자계산기 쓰고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사무자동화를 해서 삼성전반에 제가 파견돼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엑셀, 워드를 배워서 전달 교육을 해라. 근데 그 양반들이 그때 안 받아들였더라고요. 부장님들, 난 주산이 좋아. 전자계산기가 좋아. 이러더니 이제 회사가 3년 지나니까 그 OA 자격증을 안 따면 승진해서 누락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 3분의 1 정도 누락이 됐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누군가는, 아니면 저절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다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변화가 싫다. 그래서 몽고에 게르요. 지금도 저렇게 삽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가면 게르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양똥, 말똥 태워가지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매연이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있어요. 아프리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아메리카의 이제 하벨라 지역이고요. 뉴욕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같은 세계를 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미래는 현재는 다 다르다. 포항의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뉴욕의 시계로 재면은 언제쯤으로 계측이 될까? 예컨대 뉴욕이 2021년이라면 포항 지금의 모습은 뉴욕 시계로 재면 한 2010년, 2015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른 시계를 가고 빨리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년 전 시계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은 공간별로 다르게 흐른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제가 행복하면서 포항 시계가 좀 앞선 미래에 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제가 행복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서 21세기에 살아봐야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이제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환갑도 넘었는데 뭐 한다고 침침한데 농구 쓰고 앉아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값도 비싸니까 투덜투덜거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은 아니구나. 내 건 아니구나.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시계를 앞당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포항의 비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마 스트레스하고 고통이겠지만 다음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들, 다양한 도시에 대한 실험들이 됐고, 요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대선을 가는데, 대선에 이제 여당 대표도 있고, 야당 대표도 있는데, 그 여당 대표 중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뭘 했냐면, 서울 평양 메갈로폴리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항에도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하고 평양을 갖다가 연결하는 철도, 그러니까 초고속 열차를 깝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양이 땡 치면은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스톱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역을 하나 만들면 30분이 35분이 되고 40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철도 라인을 쫙 깐 다음에 그 철도 라인 주변에다가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옛날에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국토 발전을 할 때 거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는 예컨대 제철 딱 찍습니다. 울산에는 조선하고 자동차 딱 찍어가지고 거제 조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거점 개발을 해요. 인프라를 다 때려박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방식이죠. 이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주구장대원 산업의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 거점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생활이 중요하고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힘들게 살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개념이 뭐냐면 안 되겠다. 중심지를 CBD를 갖다 확장하면서 그 옆으로 붙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CBD를 잘라가지고 모종하듯이 저 지역에다 붙였는데 이건 안 된다. 격리가 됐잖아요. 이격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양하고 서울에다가 서울에서 개성까지 붙이는 거예요. CBD를. 그러니까 거기에 백화점, 영화관, 병원 이런 것들이 그 철도 라인을 따서 쫙 올라가고 평양에서 쭉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구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서울 평양선에다가 양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쭉. 그래서 선형도시. 이게 리니어시티입니다. 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공간 구조를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포항에다 적용하면
포항이 지금 경주, 포항, 그다음에 울산 이게 붙이자는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운영을 하면 이렇습니다. 울산, 경주, 포항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요. 광역철도망으로. 아니면 고속도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중심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확장해가지고 도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도시를 개발시키느냐? CBD가 가운데 있으면 그 CBD로부터 먼 외곽에다가 택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그라미에서 밖으로 하는데 지금 이 선형도시 개념은 동그라미도 절대 개발하지 말고 중심지를 붙여가지고 일자로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주, 포항, 울산이 하나로 붙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선형도시인데 환경 문제 해결 없이 수백만의 주택 수요가를 충족을 못한다. 이게 지금 농촌에 있는 주택이 남아도는데 대도시에 있는 주택이 부족해요. 집값이 뛰는 이유죠. 도시 주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업화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럭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수영장 레고거든요. 그러니까 5층마다 하나씩 수영장 레고 블럭을 갖다 여러 개 붙이고 겨울에는 이걸 스케이트장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아래 칸이 세 칸이 있죠. 요 제일 밑에 게 대륙간 철도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간 철도 두 번째가 지하 1층이 시내 철도예요. 지하철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은 요 밑에 상하수도 관망, 가스 관망이 이 철도 라인을 따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시 건설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요 반쪽은 업무 상업 기능, 요 반쪽은 주거. 거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향에 따라서. 그래서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반대편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지역간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대륙간 이동은 제일 아래 3층으로 가고 도시간 이동은 2층 가고 지하 2층이요. 시내교통은 1층. 다 선형이에요.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합벽 개발이에요. 열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 절감이에요. 그래서 서울 1000만 인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32층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깔면은 종로 중구만 써가지고 이렇게 알콩 모양을 한 바퀴 돌리면 1000만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를 갖다가 울산, 포항, 경주를 이렇게 쫙 연결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모든 CBD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의 평등성, 뭐 좋은 대학병원이 하나 있다? 금세 가는 거잖아요. 혼잡 없이 그냥 지하철 타면은 쑥쑥 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 네트워크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공간 모듈로 착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필수 공간과 교외의 자연 친화 공간을 합쳐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주거를 창출. 저기서 이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층에 뭐가 있냐면 마사가 있는 거예요. 마사. 그래서 20층에 살던 내가 22층에 있는 학교 갔다가 20층에 와서 19층에 가는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지하로 1층으로 내려와서 말들이 마사에 다 있어요. 말을 타고 서울시 예를 들면 종로 중구 이렇게 디귿자로 돌리면 끝나잖아요. 성동구가 비어 있어요. 그 성동 마장에 가서 제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너구리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주거상업 모듈의 높이를 각각 12층서부터 32층까지 혼합해서 가능할 수 있다. 레고 블럭이니까 뽑으면 돼요. 1인 가구다 그러면 4인 가구가 살던 집 뽑아내고 거기다 1인 가구 2개 모듈을 꼽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보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뭐 이 계획이 누가 좋아했던 거냐면 스페인 건축가 소리아 이마타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한 130년 전에요. 레닌이 시베리아 개발한다고 이걸 러시아에 도입을 해요. 시베리아가 춥잖아요. 광활한 땅에. 그러니까 연료율이 좋아야 되니까 시베리아에다 철도 라인을 꺾고 철도 라인 양쪽으로 해가지고 선형도시를 해요. 그래서 하다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이제 좌파 시장이 뽑혀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를 이렇게 선형으로 깔았어요. 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핵 도시는 접근성이 변두리에서 도시에 있는 CBD 기능을 이용하면 도시 혼잡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형 도시는 어디 살든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가령 대학병원 있다.
그러면 대학병원을 갖다가 모줄 10개만 하나씩 꼽아놓는 거예요.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의 평등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레닌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좌파, 그래서 뉴욕에도 이렇게 선형으로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더 라인이라는 이름이 더 라인입니다. 지금 착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라인이라고 해서 100km짜리 도시를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쳐보십시오. 더 라인. 그래가지고 구글 치시면은 더 라인, THLINE, 사우디아라비아 치시면은 도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갖다 이제 서울 평양의 통일 대비해서 국토축을 이렇게 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이 아까 전에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급 문화하고 고급 의료예요. 이게 지금 서울이 다른 건 다 1인당으로 따지면 형편없이 낮은데 고급 의료와 고급 문화가 서울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2,500만이 만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규모의 경제를 견출하려고 그러면 고급 문화, 예컨대 명성황후를 갖다가 포항에서 공연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명성황후가 적어도 객석, 그 오페라 극장이 최소 규모가 한 3,000석은 돼야지 똔똔 맞춰요.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3,000명이 돼야지만 무대 장치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항 시민들 갖다가 60만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오페라 좋아하는 사람을 다 모아봐야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1,0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포항에서 공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라는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원이야 좋은 병원이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으면 좋죠. 근데 거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급 의료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희귀병이잖아요. 아니 제가 배 아픈 걸 뭐하러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고칩니까? 그러니까 희귀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희귀병 환자가 인구에 비례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도시에는, 중소도시에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꼽아 넣으려면. 근데 제가 드린 얘기가 경주, 포항, 울산을 쫙 연결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그럼 명성황후 공연이 가능하다 이거죠. 움직이는 것도 쉽잖아요. 도시간 철도를 타고 움직이면 30분이면 갔다. 그럼 시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형도시가 더 라인 이런 것들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션시티라고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유엔에서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녹잖아요. 북극이 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 드렸지만 북극이 이제 2050년에 싹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북극을 통해서 유럽하고 교역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북극이 계속 녹고 있고 녹는 대신에 이제 침수가 되겠죠. 낮은 지역은. 그래서 이제 부유식 도시요. 그러니까 뭐 인구 30만, 50만을 갖다가 아예 그냥 V에 띄어가지고 도시를 만든 건데 이게 UN 프로젝트입니다. UN, 오션익스. 그래서 UN에서 서스테이너블 플로팅 시티 컨셉 해가지고 UN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UN에 보고 있는 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좀 미치는 사람 얘기를 제가 좀 앨런 머스크요. 이 앨런 머스크 때문에 제 인생은 조금 더 불행한 거죠. 앨런 머스크가 없었으면은 뭐 테슬라 전기차도 살까 말까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집사람이 자꾸만 전기차를 사가지고 요즘에 한 1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애는 테슬라 사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현대 아이오닉 5 사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가 뭐 화제가 많다 그러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X인가 뭐 그걸 살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사면 당장 그 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뿌득뿌득 우겨서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다 놨어요. 그거 하느라고도 제가 한 2달 시간 날렸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주는 게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니까 아파트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를 같이 다니면서 뭐 설득해가지고 단시 2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춰놨는데 차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꾸만 전기차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전기차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집사람이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도 심각하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괘씸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면 포브스라고 해서 미국의 매경 이코노미 같은 잡지죠. 거기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 연달아 2년 연속 1등을 수상한 혁신적인 인간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 한마디 하면 요즘에 뭐더라? 뭐 전자화폐요? 그거 한마디 했더니 뭐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1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기사를 보시면 미친놈이었어요. 10년 전에 이 테슬라가 거의 망했을 때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갖다 미친놈 헛소리라고 친구해가지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직접 이제 테슬라 투자자였어요. 내가 경영입사에 나선 거예요. 내가 직접 경영하겠다. 그래서 테슬라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주가로 따진 시가총액 1위 자동차의 요즘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 지 말대로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죠. 일론 머스크가. 난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캐나다인이어서 이제 대학을 갔다가 캐나다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친 사람을 면한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가 팩토리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게 리튬 배터리 공장이죠. 그래서 이 공장을 얘기하면 공장 크기가 대충 얼마냐면 3kg요. 공장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3kg 쫙 당기고 3kg. 요걸 기가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몇 개 지었어요. 미국 뭐 네바다에도 하나 짓고 중국에도 하나 짓고 상해 근처에 LA에도 하나 짓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100개 정도 이런 기가 팩토리를 지으면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시아오 아세요? 시아오. 거기 바다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하자 기가 팩토리로 태양광 발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니까 시아오에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냥 싹 덮자. 태양광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 갖고 이제 전기자동차에서들끼리 자 이제 여기부터 좀 황당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Vehicles of the Future, Future Transportation System 해가지고 2050년인데 스페이스X입니다. 한글로 제가 이제 써놓은 게 뉴욕에서 상해까지 39분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뉴욕 시티 투 상하이 저 시계가 나옵니다. 트래블 타임 39분. 뉴욕에서요 상해까지 39분에 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로켓 쏘니까 그래서 이제 로켓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는 모습이에요. 맨하탄에서 발사요. 이제 로켓이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상해로 날아가는 모습이고 상해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39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로켓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박수를 친 게 이 로켓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사 비용의 거의 뭐 6분의 1, 7분의 1까지 지금 비용을 떨궜어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를 갖다 우주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얼마냐? 한 번 발사할 때마다 57,000불이 들어요. 이 로켓이 뉴욕에서 떠가지고 갈 때 그때 1회 비용이 57,000불인데 보세요. 여기 아까 몇 명 탔죠? 저희가 100명이 탄다 그러면 39분 만에 뉴욕에서 상해까지 날아갈 때 100명이
전체 비용이 57,000불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100하면 1인당 비용은 얼마야? 570불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6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65만 원을 내면 뉴욕에서 상해까지 39분 만에 날아가는. 제가 지금 LA까지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싼 비행기표를 구해도 편도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지금 65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39분 만에.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대박을 쳤죠. 하이퍼루프요. 시속 1000km.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미국 대륙이 너무 멀다.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한 700km 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좀 시내같이 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이퍼루프를 하자. 그래서 이게 진공 튜브예요. 튜브에 탄환 열차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다가 튜브를 갖다 이렇게 산발이로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튜브 형태로 된 이제 이동체를 갖다 끼고 뽕 쏘면은 시속 1000km요. 제가 아까 그 서울 부산이 이걸로 뽕 치면은 얼마 만에 가요? 30분이요. 그렇죠. 하이퍼루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튜브인데요. 그 30분도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사부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위에 있는 코치 포드라고 돼 있잖아요. 미팅 포드, 라운지 포드. 저 라운지 포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편식 먹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 포드는 회의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코치 포드는 뭐예요? 그건 네가 뭐 음악 감상하던. 그래서 하이퍼 튜브에 저런 이제 그 탄환 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쭉 연결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뿅 해가지고 시속 1000km로 날아간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부터 LA까지 한 3-40분 안에 갈 수 있다. 서울, 부산에서 아니면 포항에서 신의주까지 뽕 치면은 30분이요. 한번 뽕 치면은 그러니까 포항에서 북경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1시간. 뽕뽕 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안 걸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제 포드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줘요. 내가 뭐 어디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철도 탈 때 저희가 아침에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그 이제 메토 자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열차 차량 보다가 만나 뭐 이래가지고 한참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모아서 빈자리가 있어 거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가끔 이제 졸다가 보면 정거장 하나 건너뜁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뭐 약속 늦고 이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 포드가 지가 알아서 제가 내릴 때 딱 옆으로 밀어주니까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나온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보링이라는 회사인데 이건 시속 200km로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게 뭐냐?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드론 얘기하는데 드론은 대중화되기 어렵다. 난 드론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 제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드론의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드론이 날아다니면 우리 사생활 하나도 못 지킨다. 그 다음에 하늘에 드론이 새떼같이 날아다니면 그 하늘에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 안전성을 누가 담보하잖아. 벼락 한번 치면은 드론 몇백 대가 한 번에 추락을 해버려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얘기는. 그래서 하늘 나는 거 대신 땅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오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하 땅굴이죠. 그래서 지하 땅굴인데 여기 보시면 차가 땅굴을 하러 가는데 자기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린 발판을 타고 차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저 네 바퀴 발판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 요게 내 차는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지하도로를 통해서 시속 200km로 시내 교통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무한하다. 얼마든지 깊이 여러 길을, 수많은 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론 타고 안 다닐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는 또 다른 황당한 얘기요. 스타링크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타링크가 뭐냐면 유선 케이블 깔지 마라. 인공위성 750개를 갖다가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으면 5G, 6G도 다 가능하다. 스마트폰 한다고 해서 케이블로 연결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지국에서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거는 다 광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제가 뭐 구글 데이터도 그래서 그 광 케이블 끊어버리면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인공위성 750개를 갖다 지구를 둘러싼 다음에 그걸로 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의 인공위성이 지금 막 한 10몇 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50개까지 쏘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붉은 화성이 보이죠? 붉은 화성. 일론 머스크가 지구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에도 깔겠다는 거예요. 화성에는 대충 한 400개요. 화성 궤도에다가 400개를 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에 750개, 화성에 한 400개 깐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 화성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의 문제가 뭐냐? 화성이 지금 식물 재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식자재를 갖다가 쉽게 구하려고 그러면 식물 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스퀘어루츠라는 식물 공장도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직 농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에 갔을 때 물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그래서 이거 꼭 푸성기를 먹자. 앨런 머스크의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마스 화성시티 2050년. 2050년에 화성에 인구가 적어도 10,000명 정도 사는 화성 식민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식물 공장을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드아스트라. 에드아스트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이제 뜻은 투 더 스타즈입니다. 그래서 에드아스트라라고 영화도 한번 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자기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정규 학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보낸다. 아예. 왜 안 보내냐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만 배워서 뭐하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위한 사설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에드아스트라입니다. 그랬더니 좋잖아요. 애들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친구들. 야, 우리 애도 좀 같이 다니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가족과 그 친구들,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예요. 그게 사립학교 제목이 에드아스트라입니다. 아스트라. 학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교과목이 없습니다. 별도에 없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어는 절대 가르치지 마라. 필요 없다. 외국어를 안 가르쳐요. 불어도 없고. 그래서 왜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인공지능 칩 내에다가 씌우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힘들게 외국어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내에다가요 불어해야 인공지능 칩을 딱 씌우면 불어를 한다는 거예요.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라. 필요 없다. 안 가르쳐요. 에드아스트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애들한테 이런 걸 줍니다. 자, 네가 여기 쓰레기들이 막 있어. 뭐 신문 쪼가리 뭐 있고, 뭐 지푸라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물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끓여 먹지? 이걸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맹이들 안에서
이 물을 끓이려고 그러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불 되는 게 뭐가 있으니까 종이하고 뭘 태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령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화의 원리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니네가 성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씨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벼락이 칠 때 불이 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벼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럼 뭐 한 애가 이제 돌멩이를 서로 부딪히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이는. 그래서 모든 수학 과정이 문제를 주고 문제풀이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쫙 있습니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식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없어요. 졸업장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21세기에는 학교에서 고리타분하게 가르치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에드 아스트라. 그래서 미국 교육계가 일론 머스크를 되게 싫어하겠죠. 미국 교육 권위자들의 권위가 깡그리 무너진 거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다, 쓰레기만. 그런 거 우리도 필요 없어. 안 보내.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 아스트라 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구글 동영상 보면 정말 골 때립니다.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싶을 정도. 뉴럴링크, 아까 인공지능 칩 심는다고 했잖아요. 애들한테 외국어 안 가르치고. 제가 여기 사진을 캡처하지 않는데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공지능 칩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2년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돼지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돼지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돼지 1마리를 갖다가 그 러닝머신 있잖아요. 저희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 있잖아요. 속도 뭐 20km 해가지고 막 달리면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 돼지가 4발 달렸잖아요. 러닝머신을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돼지 뇌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가 러닝머신에서 달린다. 넘어지지 않고. 그걸 보여주면서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칩이다. 이 돼지가 러닝머신을 뛴다. 몰래?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진짜. 그 돼지 3마리 데리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얘는 인공지능 칩을 씹었다가 떼내고 얘는 지금 붙이내고 얘는 아무것도 안 붙인 애다. 근데 아무것도 안 붙인 애는 뛰지를 못해요. 떼내도 뛰지를 못하고 인공지능 칩이 붙어있는 돼지만 러닝머신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까지 지금 실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 내가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 칩을 뇌에다가 박겠다. 뭐 이래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쳐. 도대체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을 생각하면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네. 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 망할놈의 인간 때문에 내 삶이 평온하고 안전했던 삶이 깡그리 무너지는구나. 아니 이제 인공지능 칩을 씌우면 업무 능률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다고 했던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인간이 되라.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저한테 그러죠. 아빠가 부자라면 저한테 수학 천재 인공지능 칩을 사서 박아줄 텐데 우리 아빠는 무능해서 싸우려 인공지능 칩을. 그럼 도대체 인간한테 남게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는 것들 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몇 개를 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런 인간들이 세상 바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격자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선도자예요.
맞을지 틀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추격자로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제 얘기가 맞는 건지. 맞으면 빨리 따라가야죠. 옛날에 저희가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 핀란드의 노키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노키아 스마트폰을 썼거든요. 노키아요. 정말 좋습니다. 튼튼하고.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 스마트폰 전에 피처폰이었을 텐데 노키아는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그래서 그때 노키아 피처폰이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핀란드가 북극의 추운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얼음 그 호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 반사가 어느 호수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 전파 기술이 뛰어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노키아가 뭐 세계 1등이었습니다. 피처폰 판매 대수가. 그 노키아가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습게 생각했죠. 아이폰 그게 무슨 스마트폰이야? 튼튼하지도 않고 던지면 깨지고 그럼 전화하기도 아니야. 그 장난감이야. 그래서 노키아가 거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박살이 나죠. 삼성은 그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삼성도 피처폰으로 잘 나갔잖아요. 노키아 1등이면 삼성이 그래도 2, 3등은 됐었습니다. LG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그때 아이폰이 딱 나온 걸 보고 몰빵하자. 다음은 아이폰이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갔습니다. LG는 머뭇거렸어요. LG는 삼성은 칩사이에 피처폰 버리고 갔을 때 LG는 글쎄 좀 더 기다려보지 이게 피처폰 시대가 아직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미래에서 저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저희의 목은 이거예요. 따라가야지. 제끼지. 저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제한테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됐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세계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39분 만에 뉴욕에서 상해를 날아가요. 비즈니스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침에 나 뉴욕 가서 비즈니스 미팅하고 올게가 포항에서 그래서 아침에 나 뉴욕 갔다 올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올게 그럼 저녁 먹고 오는 거예요. 39분이니까 가서 그래서 그런 세계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달나라 얘기는 하나 좀 하겠습니다. 달나라요. 루나 베이스드 셀프 레플리케이팅 솔라 팩토리. 이 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달에 언제 가기로 계획했냐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우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에 우리나라가 달에 갑니다. 무인 우주선이 그냥 착륙만 해요. 근데 달에 왜 가느냐면 달에 헬륨3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산재한 헬륨3를 모으면 지금 인류가 70억 인류가 6억 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의 에너지원이에요. 헬륨3가요. 그래서 이 헬륨3가 핵 융합 발전의 원료거든요. 핵 분열 발전이 아니고 핵 융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하게 되면 물이 나와요. 산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무공해인 거죠. 그래서 헬륨3를 갖고 이제 자원을 확대하려고 해서 남극 협약, 북극 협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용 개발하자. 그래서 달나라 협약을 맺었는데 16개국인가가 맺었어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서 가입을 안 했어요. 그 미국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 협약 우리는 안 맺는다. 달나라에 가서 먼저 캐오는 사람이 장땡이다. 니네들 억울하면 달에 가서 자원 캐와. 그래서 달에 가서 이제 광산업을 해야 되잖아요. 헬륨3를 키려면. 그럼 이제 광산을 캐려면 우주 토목이 필요합니다. 달나라 토목. 근데 이 달나라 토목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달나라 토지는 앵커 볼트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흙에다가 텐트 칠 때 앵커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리고 이게 끈으로 당겨주잖아요. 근데 달나라는 이게 부식도 비슷해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앵커를 아무리 박아도 그렇죠. 앵커를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부젓을 어떻게 세워요? 다리, 뭐 사장도 안 되니까 달나라에서 우주토목 기법이 뭐냐면 다림질하는 거예요. 다림 있잖아요. 이렇게 흙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 좀 뿌리고 물 비슷한 거요. 다림질하는 거예요. 쫙 뜨거운 걸로. 그러면 이제 이 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벽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달나라에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 그렇죠? 그래서 이 헬륨3를 만들기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달이 이제 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태양에 지구보다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지구를 도니까 앞에 가면 그때 태양열을 받자. 그 다음에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 흡수 효율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광이 아주 그게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사 태양광이 곧바로 그냥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구 전체의 화석 에너지 수요를 전부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느냐? 1조 2천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 얘기 이런 겁니다. 달에 태양광 발전 1호기를 할 수 있는 공장 모듈을 로켓으로 쏴 보내요. 근데 얘가 태양광 발전 시설이잖아요. 그걸 만들어요. 그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달에 있는 재료를 채취해서 다림질을 해가지고 두 번째 태양광 공장을 만들어요. 지가 달에 있는 재료를 채취해서요. 그러면 두 번째 게 만들어지면 다시 거기서 세 번째 공장을 만들 수 있게 자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있는 자원과 태양광 발전을 가져. 그래서 이제 수많은 태양광 발전 공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기계도 만드는 거예요. 달에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건설 기계를 만들어요. 하나씩. 그 첫 번째 들어가는 비용이 다 합하면 10 빌리언, 1조 2천억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면 태양광을 막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이 하루 동안에 모으는 그 달 표면에 한 10분의 1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면 그게 인류 전체가 예컨대 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몇십 배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 있는 태양광 발전만 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튜브 보이세요? 나팔관 같은 거? 저 이렇게 지구에서 여운같이 해가지고 나팔관을 쫙 쌓아 올리면은 달에서 뭘 쏘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를 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전자파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저 나팔관 관에다가 끼워 넣어요. 그럼 나팔관이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기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얼마요? 1조 2천억 원이면 남는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도.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상식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과연 달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우리가 전기를 받아 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도 무한대예요. 거의 공짜로.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내 생업은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지금도 떠 있습니다. 루나 베이스드 셀프 레플리케이팅 솔라 팩토리. 그래서 논문이 한 5페이지, 6페이지 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다른 나라들의 계획. 그래서 동아시아 중에서는 싱가포르이 그나마
이제 미래에 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이 독재 국가잖아요. 싱가포르 민주 국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도 국유고, 그다음에 뭐 그 싱가포르 독재 국가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려면 싱가포르 가셔서 쓰레기 한번 길거리에 뿌려보세요. 주머니에 쓰레기 있잖아요. 버려보세요. 잽싸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대신 국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죠. 싱가포르이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센융 총리가 얘기했는데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스토브 프로젝트를 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리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수학 문제 풀이에요. 취미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미생활이 과학 탐구예요. 맨날 마이크로 현미경 보면서 뭐 미생물을 발견해서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돼서 이제 스마트 네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첨단 통신 전산 기술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 U-오일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원유다 이거죠. 정부가 새로운 원유가 되나요? 제가 이제 정부가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마트시티 자문회의 가서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공공부문이 우리나라가 데이터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가지고 개인정보 관련된 건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면 기업한테 주는 게 공공 쓰레기 빅데이터다. 돈 하나도 안 되는, 돈 안 되는 데이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데이터가, 자 보세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죠. 어떻게든지 간에 뭐 헬륨3를 켜도 달라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 뭐가 됐던 간에 에너지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원유 갖고서 뭐 지금 수에즈운하가 지금 일주일 더 막혔더니 세계 물류가 난리가 났잖아요. 동물은 뭐 수에즈운하에 갇혀서 죽는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전쟁이. 지금 남중국해가 왜 문제가 돼요? 거기가 교역 통상로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중국 애들이 뭐 땅 욕심이 있어서 남중국해가 우리 땅이야? 아니에요. 중국 애들 입장에서 남중국해를 잃어버리면 원유 수입선 못해요. 미국 전쟁 나면 그 바다만 딱 막아버리면 중국에 앉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갈등이, 국제 갈등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식량, 수입선이 어디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항선이 해적선한테 얼마나 털리는지도 국민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원유하고 무역 선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청해부대가 뭐 청룡부대가 뭐 소말리아 해적들을 퇴치했다. 그 얘기만 듣지 몇 개나 털리는지는 지금 보도를 안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털리는 데가 말레카해 쪽에 거기 해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물건 좋은 거 실었으면 털어갑니다. 해적들이. 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무역 선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인데 아까 얘기한 것이 달에서 헬륨3를 캐오거나 달의 태양광 에너지를 갖고 오거나 히토리움 금속이요. 중국이 지금 히토리 갖고 하잖아요. 미국의 핵심이 뭐예요? 달에서 캐와 히토리움. 달나라에 히토리가 널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히토리움 뭐 니네가 버텨보니 달에서 캐올게 끝.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원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데이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돈을 만들어 보셨으면 이 말을 공감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동산 시장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부동산 투자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비난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아버지는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뭐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라면서 부동산 투자에서 돈 모은 게 하나도 없네.
바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제 한편이 이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내가 자문해서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냐? 지금 살까? 내년에 살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통계청 그 주택가격 데이터, 국민은행 주택가격 월별 지수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돌립니다. 돌리면은 주택가격이 적어도 1년 뒤, 2년 뒤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돼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왜냐하면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허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뭐 착공 많이 할 거고, 착공 많이 되면 주공 많이 될 거죠. 그러면 공급을 때리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주택, 수급, 수요와 공급 함수를 추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갖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빌딩 투자할까 말까, 포항에 상가 건물을 하나 살까 말까, 다 수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원가 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포항의 발전 전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 얘기 나중에 나올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도산 안창호가 얘기했던 것들이 1인 1기 1능 하자. 그러니까 포항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유능해야 돼. 유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새로운 자원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야 돼. 그게 1기 1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 에너지는 더 이상 새로운 자원이 아니에요. 희소자치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가 해서 포항 시민 한 분 한 분이 특기적성이 있어야 돼요. 저 1기 1능하고 그 다음에 도산이 또 얘기한 게 1기 1능하면 만민개혁 해라.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키게 해라 이거죠. 그래야지만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싱가포르 애들이 뭡니까? 새로운 자원은 데이터다. 전략 2. 위험감수 및 지속적인 실험을 장려하는 정보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라.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거죠. 제가 무슨 분석을 했는데 시장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제 분석 결과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뻘짓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분석을 하면 네 정보를 삭게 해 라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포항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포항을 갖다 굉장히 앞선 도시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으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정보를 분석했을 때 그걸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사람들 간 연결성을 향상시켜라.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연결성이야말로 그렇죠. 최종적인 거죠. 집단지성입니다. 미국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민간 연구소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디라고 했을까? 뭐 랜드 연구소요. 랜드라고 해서 민간 연구소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 같은데요. 거기에 박사급 인력이 얼마가 있냐면 1000명 이상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인원이 1500명 정도예요. 걔네들이 이제 국제정세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 미국 국무성, 국방성에서 걔네들한테 의뢰를 해요.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우리 뉴스, 웨스팅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습니다. 중국 애들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뭐 게임을 어떻게 하고, 그럼 미국이 뭘 질 가능성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 한 푼도 안 주는 건데, 랜드 연구소에서 만드는 미 국무성이 100만 불, 1000만 불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1500명의 연구원들이 앉아서 뭘 하느냐? 다 공유해요. 어떤 친구가 다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올려요. 정보통신 미디어. 그래서 랜드 연구소 내 자체 인트라망에다 올리면은 거기에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한마디씩 더해. 너 이거 틀린 것 같아. 너 이거 맞은 것 같아. 왜 올릴까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로요. 그러니까 남이 쓴 보고서 보고 이 보고서가 비싼 보고서다 그러면 내가 진짜 눈이 불이 나게 읽고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 카운팅이 돼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공짜입니다. 공짜. 생태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거 돈 지불 안 합니다. 그래서 연결성.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포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얘기를 갖다가 좀 드릴게요. 자, 시진핑과 두 개의 중국.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는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중국 애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난리법석을 띠냐, 시진핑이가. 그 청나라 말기에 중국이 세계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33%예요. 청나라가 그때 당시에 GDP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청나라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꿈이 뭐냐면 청나라 때 저 최강대국의 명성을 회복하자. 이게 시진핑의 두 개의 꿈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원바오 샤오킹 다툼 사회로 사회 발전 단계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2021년이잖아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창당 100년이 되는 해에 중국 애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샤오강사예요. 샤오강, 소강사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하는 얘기가 2021년이잖아요. 지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고 떠드니까 총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하고 총리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외신 기사에 뜨고 있어요. 샤오강 사회. 두 개의 백년. 그 다음에 이제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되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사회냐? 전 세계 1등 국가 중국을 만들겠다는 얘기. 2049년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 공산당이 그래서 이 두 개의 100년의 꿈을 이끌고 주도해야만 하는 지도자가 바로 시진핑이고, 시진핑이가 이걸 중국 전인대에 가서 절 도와주세요. 제가 두 개의 100년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종신 독재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의 꿈을 보면 제가 먼저 어져받은 게 이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2025에 어디를 제끼는 거냐면 2020년에 영국, 법국, 한국을 제껴야 해서 제3방진. 제2방진이 일본과 덕국이에요. 덕국 독일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제조업 기술로 어디를 제껴요? 영국, 프랑스, 한국을 제낀다. 언제까지죠? 30년까지 일본과 독일을 제조업 기술로 제낀다. 그 다음에 두 개의 100년이 끝나는 2040년, 45년 그 사이에 미국을 제낀다. 그래서 2049년에 대동사회를 만든다. 중국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시진핑이가 저렇게 목표는 이해가 되는데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 것이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의 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중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 가동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를 쌓아놓고 있어요. 이 달러를 갖고 전 세계 기업들을 쉽게 사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근무하던 직원들 갖다 연봉 5배에 의해서 빼돌리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기술자들 엄청나게 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중국 기업에 취업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저놈 외국 놈 이하늘이 같은 놈이라고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술 갖다 다 빼가지고 중국 기술 기업에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면은 삼성 갤럭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이나 버틸까 모르겠어요. 뭐 중국 애들 스마트폰 만드는 거 보면 겁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전략이 뭐냐? 돈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를 갖고 남아도는 달러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알짜 기업들, 독일 기업을 삽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한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갖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요. 안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거꾸로 다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재조립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 인수분해를 해서 중국 애들한테 그 독일 애들 기술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드는지 봐줘. 그럼 이제 궁금한 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제 독일 애들이 설명. 왜냐하면 오너가 지금 중국.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체득한 노하우를 갖다가 인터넷 플러스로 중국 전역에 확산을 해요. 중국의 인민들한테 누구든지 예를 들면 드론이요. 드론이 이제 민수형 드론은 중국의 제조업 DJ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리는 드론들이 있잖아요. 민수형 드론의 7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의 DJI예요. 근데 이 DJI가 어떻게 드론을 잘 만들게 됐느냐? 국방 드론은, 군수용 드론은 이게 비밀이에요. 군사 기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군사용 드론은 어디가 제일 뛰어나냐?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생화탄 넣고서 아랍을 때려 부숴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용 드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최강 기술 모국이에요. 그 다음 미국, 우리나라도 군사용 드론은 막강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걸 갖다가 쉽게 우방국이니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사용 드론은 뒤지지 않아요. 근데 민수용 드론은, 근데 중국 애들이 드론을 갈라니까 미국 애들이 안 걸어주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가 R&D를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드론 연구해라. 그래서 드론을 연구를 하잖아요. 칭화대학에서 드론의 수평 보도 장치. 그럼 그걸 국가 플랫폼에 얹어놔요. 모듈로. 그러면 드론을 연구하는 민간 사업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모듈이 얹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평 제어 장치를 연구를 안 해요. 그냥 그 모듈 받아서 반도체에 심어버리면 끝이에요. 난 날개를 연구해야지. 국가 R&D가 들으면 거기다 플랫폼을 다 깔아넣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드론이, 중국의 드론이, 민수용 드론이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합니다. 그게 DJI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뜯어온 기술을 갖고 어디다 올려놔요? 중국 제조업체 전체가 볼 수 있게 다 거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뽑았어. 그러니까 중국은 국영기업이고 민간기업이 구별이 안 돼요. 전부 다 국가가 독일에 가서 산 기업 갖고 민간이 샀던 국영기업이 샀던 그냥 다 깔아서 플랫폼으로 깔아 얹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지방에 전국에다 뿌린다 그랬는데 전국에다 뿌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창업 빌딩이요. 창업 빌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간촌에, 국경의 중간촌에 젊은 친구들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가면 이제 책상 하나 주고 뭐 사무용품 주고 거기에 간단한 선반이라든지 공부들 갖다 공부방 이런 걸 갖다 중국 전역에 깔아요. 농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샤오미한테 시켜요. 니네 농민들한테 IT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샤오미가 알리바바가요. 알리바바라고 그 상거래 플랫폼이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뭘 줬냐? 농민들 IT 교육을 시키게. 그래서 알리바바가 농촌에다가 농민 IT 대학을 만들어요. 거점별로. 그래서 농민들한테 상거래 어떻게 하고 가격 정보를 어떻게 수정하고 벤처 그 스캠 카드 결제 어떻게 하는지를 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제품은 품질 관리 어떻게 하고 요걸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농촌은 알리, 그 다음에 제조업은 뭐 중국의 국영기업들한테 각자 책임을 줘서 지역별로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플랫폼에 있는 기술을 갖고 쉽게 배우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를 갖고 그걸 중국에다 확산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느냐? 시진핑이 한 얘기입니다. 대중창업 만중창신. 뒤에 얘기가 뭐죠? 중국 인민들 모두를 갖다가 혁신 인재로 키우고 만중창신이요. 만중창신, 창의, 혁신 인재로 키우겠다. 그 다음에 뭐요? 대중창업.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키겠다. 요게 시진핑이가 2049년에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사서 인수분해해서 중국 전역으로 뿌리고 그 사람들을 창의 혁신 인재로 키운 다음에 창업하게 해서 중국의 국부를 일구어 가겠다. 이 얘기가 시진핑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얘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촌을 건설하자. 이상촌에 사는 젊은이들한테 일기일릉 시키자. 일기일릉이요? 만중창신의 같은 뜻이죠. 만중창신. 인민을 창의혁신인재로 키우자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모든 국민을 일기일릉 한 가지 기술이나 재주를 가르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창업이라고 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기일릉 만민개혁. 만 명의 사람들이 업을 일으키게 만들어주자. 만민개혁.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창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산 선생이 얘기한 게 분공합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민간과 공공이 네트워킹을 잘해야 된다. 시진핑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베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고의 논리가 똑같아요. 제가 포항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아까 드렸던 게 싱가포르이 정보는 새로운 원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원유를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는 이거죠. 만중창신, 대중창업. 그러면 아까 싱가포르에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정보가 돈이라는 걸 일단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포항시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포항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고 또 답을 듣고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 건너뛰었는데 그냥 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그런 맥락에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들으신 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막 건너뛰는 게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